오늘 대담에는 어렵게 김태용 감독님과 그리고 방금 강연을 해주신 장강명 작가님을 모셨고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유명한 분들이랑 대담하는 게 처음이라서 목소리는 안 떨리지만 사실 되게 떨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AI랑 상관없이 일단 한번 사실 엄청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AI 야수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AI의 시대의 좋은 삶이 무엇인가, 그냥 편안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 네, 한번 대답해 주시죠. 왜냐면 작가님 방금 막 얘기하셨으니까 쉬실 겸. 네. 그 소장님께서 그 좋은 삶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 하시길래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질문이 다 있나 싶으면서 일단 좋다는 기준은 또 뭐고 삶이라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생존과 번식의 메커니즘에서 끊임없이 어쨌든 몇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삶을 고민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어쨌든 뭐 삶에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삶은 계속 삶 자체가 그냥 삶의 목적이라면 삶의 목적은 어쨌든 삶의 양과 질을 늘리는 거다. 어떤 방식이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이 기대 수명이 이 한국이 거의 탑 1, 2를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 수명이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건강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삶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질과 양을 같이 고르게 늘려나가는 거가 아닐까? 그 안에는 뭐 행복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걸 고민하는 어떤 순간이 좋은 삶에 가까이 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예술 감상도 그렇고요. 질문을 좀 진짜 이게 질문이 좀 연구 대상인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이 참 좋은 게 좋은 삶이랑 행복한 삶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 지금 현대인들이 좋은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대 철학자들이 더 잘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삶이랑 좋은 삶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때 행복한 삶에는 없어도 되지만 좋은 삶에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쉰인데 잘못한 일들이 많죠. 그 잘못한 일들이 밤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없는 삶이 좋은 삶인가요? 아닐 거예요. 행복한 삶에 죄책감은 필요 없는데 좋은 삶에는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이 목적이라 가지고 삶에서 막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죄책감 그 중에 하나고 뭐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일 거고요. 고통들 이런 것들을 행복한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고통, 스트레스. 근데 좋은 삶엔 그게 필요해요. 매혹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실연을 당하면 되게 싫죠. 그럼 되게 불행하죠. 근데 한 번도 실연 안 당하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 삶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매혹적인 스트레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이를 낳고 이런 거 다 스트레스인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가 그런 거를 모르게 되는, 저는 현대인이 오히려 좋은 삶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고 할 때 저도 모르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되게 잘 알고 좋은 삶이 뭔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귀영화는 좋은 삶에 필요한가? 행복한 삶에 필요하고 좋은 삶의 정의를 모르셨는데 좋은 삶의 정의랑 좋은 삶에 대한 합의가 다르거든요. 좋은 삶에 대한 합의는 아마 지금 거기에 부귀랑 영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현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삶에 대한 합의가 그렇다는 거랑 좋은 삶의 정의는 달라요. AI가 등장하면은
좋은 삶에 대한 합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안 바뀔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되게 불행이고, 제가 그래서 지금 AI 연구하는 돈의 한 100분의 1이라도 좋은 삶이 뭔지 연구를 해야 된다. 학제간 연구를 해야 된다. 심리학도 연구하고 철학도 연구하고 문학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때 아닐까? 2020년대에 인류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무슨 뭐 휴대폰에 뭐 탑재해야 되는 뭐 그건가? 아니면은 좋은 삶이 뭔가에 대해서 공자나 플라톤이 얘기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이걸 해야 되나? 공자가 얘기한 좋은 삶은 군자의 삶이었고, 예.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한 어떤 좋은 삶이라는 것도 어떤 뭐 스토아 학파가 얘기한 좋은 삶이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삶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이 장황한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저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점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가게 되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사주에 기륭화복이 있잖아요. 그 길과 복 사이에 흉화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대로 길과 복만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흉화가 있기 때문에 길과 복이 있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어쨌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스트레스랑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의미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 생각에 아까 그 시련 같은 건 의미 있는 스트레스예요. 시련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좋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 없는 스트레스, 예를 들어가지고 층간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강한 스트레스죠. 층간소음이 없는 삶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맞네,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스트레스도 있고 의미 없는 스트레스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스트레스 나쁜 거, 스트레스 몰아내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길 거고, 그게 어떤 공학적 이해는 아니겠죠? 과학자들의 영역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이거를 뭐 심리학의 분야인지 사회과학의 분야인지 뭐 아니면 뭐 인문학의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면으로 진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해를 좀 더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좋은 삶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한테 비타민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고 콜레스테롤 같은 스트레스는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연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계속 무의식적으로 해오잖아요. 어떤 방식이면 나는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달 전화하면 나 또 누구 만났다? 이러면서 또 말씀하신 그 시련의 스트레스를 또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층간소음은 그거 듣다 보니까 음악같이 들리더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어쨌든 거부하고 있는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스트레스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영화를 하다가 느끼는 건데, 제가 무언가를 아는 거는 그것을 표현할 때 좀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또 표현하는, 글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가 있고 뭐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계속 표현하면서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그 연구라는 건 표현과 함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전 죽을 때까지 좋은 삶이 뭔지 정의를 못 내리고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죽는 순간에 겨우 깨달을랑 말랑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이 어려운 주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어떻게 보면 가공할 만하고 좀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서 다시 과거 그리스 시대처럼 다시 한번 좀 이 질문을 던지기에 적합한 시점이 거꾸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왜냐면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의 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영화 원더랜드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수는 하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제 AI를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거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가 가능해지는 미래를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봤습니다. 저는 기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좀 창피했어요. 극장에서는 안 보신 거네요. 네. 극장에 갈 상황도 아니고 좀 약간 그래서 네.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AI와 인간과의 소통과 존재 어려운 말로 하진 않겠는데 되게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되게 신기한 게 과거의 영화였던 것이 현재 저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몇십 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거꾸로 되짚어 본다면. 근데 감독님은 이제 AI와 인간의 소통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냥 영화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 정도를 같이 나누는 걸로 이야기를 답을 대신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다 영화를 보셨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쓴 건 2016년이에요. 저희가 그때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그때는 뭐 딥러닝이든 뭐 무슨 챗GPT든 이런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AI라고 관련된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그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그럼 얘가 누가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AI로부터 극복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를 인간성을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이제 AI와 관련된 우리한테 익숙한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투자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투자가 안 됐으면 안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계속 그때 근데 저는 왜 그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조만간 어쨌든 AI와의 공존, 뭐 AI가 외계인도 아니고 어떻게 공존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데 어쨌든 AI 기술로 우리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옛날엔 군대 가면 헤어지고 뭐 이민 가면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 관계가 절대 헤어질 수 없고 헤어진 사람 안 보고 싶은데 인스타에 계속 뜨고 뭐 페이스북에 일거수일투족 다 나오고 옛날에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던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세상에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유한한 생명을 전제로 모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텐데 돌아가신 분이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이랑 가끔 통화하는 거와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누님을 대신한 누군가와 내가 통화하는 거의 차이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의 관계는 여기까지가 끝인지 여기까지가 끝인지 뭐 부부도 같이 안 살 수도 있고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닐 수 있듯이 계속 관계는 변해가는데 AI를 우리 구성원의 일부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 시나리오를 배우들한테 보여줬을 때 감독님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촬영이 시작되면서 감독님 이거 서비스 문제 많은데요. 이거 보고 싶은 사람 계속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삶이 망가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화 끝날 때쯤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그래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기술이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선물로 전달해 주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그게 이제 2016년, 17년, 18년 상황이에요. 그때만 해도 피상적이었었어요. 그 영화가 코로나를 겪고 뭐 어떻게 해서 굉장히 오래된 뒤에 개봉하면서 최근 얘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실감하는 얘기가 돼서 이제는 어디까지가 내가
친구로 여길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족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일본의 한 그 분이 자기 모든 재산을 로봇 강아지한테 주겠다고 유서를 써서 지금 법정 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을 주면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인격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가님께도 그 작품 미세좌절의 시대에서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을 다루고 있고 아까 이제 7가지 AI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안에 앞으로 긍정적인 세계가 벌어질지 아니면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이 더 심해질지에 대한 답변까지는 아직 포함은 되어 있지 않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작가님께서는 저희가 이런 AI 시대에서 그 미세좌절의 시대를 반영했을 때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혹시 이런 거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뭐 창의력, 뭐 예술, 게임, 인간성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이제 AI가 나온 다음에 뒤늦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창의력이 뭐지? 인간성이 뭐지? 이런 거. 그전에는 그 인간성을 구현하는 거, 창의력을 구현하는 게 인간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면은 정의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기술이 이제 그 개념을 쪼갭니다. 개념을 이제 뒤틀고 쪼개고 부서뜨릴 건데 불안, 고독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뭘 경계해야 되지? 뭐 어떻게 고독이 심해질까? 안 심해질까? 이런 거 자체가요. 고독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 생각에 정확하지 않고 얘도 조금 있으면 쪼개져요. AI 때문에. 뭐 감독님 그 원더랜드에 나오는 것 같은 기술이 나와서 히키코모리한테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한테 AI 친구들이 한다스가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말 걸어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얘가 뭐 그냥 텍스트로 놀아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도 나와가지고 강명이 안녕 오늘 뭐 얼굴이 밝아 보인다 뭐 우리 같이 오늘은 바둑이나 둘까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AI 친구 12명이랑 한평생 행복하게 살면은 고독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고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주관적인 고독감이랑 객관적으로 고독한 상태라는 거랑 그렇게 괴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AI 친구가 나오면요 이제 고독감과 고독한 상태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쟤는 친구 없어. 근데 쟤는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그냥 정말로 실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고독이 심해졌다고 해야 돼요? 고독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돼요? 고독이라는 용어가 그때 정확하게 그 상태를, 그런 상황을 묘사하지 못해요. 그 개념이 쪼개지는 거고 그 상황이 온 다음에 뒤늦게 고독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람이 사는데 고독감이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가, AI 친구가 인간 친구보다 스트레스가 덜 할 텐데 내 비위를 잘 맞춰줄 텐데 바람직한 건가? 이런 거.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런 개념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 창작물이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요? 고독이 심해질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요, 저는 뭔가 좀 더 지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되게 제 조상 때부터 저한테 세포를 통해서 전수되어 온 것들, 가족들에게 배운 것, 어렸을 때부터 친구한테 학습한 것, 회사에서 혼나면서 익힌 것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근데 저는 흔들림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흔들렸기에 이제 기존의 관념을 좀 버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위기 같기도 하고 기회 같기도 해요. 위기 같기도 하고 기회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도 한 2번 정도는 겪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걸 저희가 봤고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봤는데 그것들도 다 위기이자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대처했냐 하면은 저는 소셜미디어랑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죠. 24시간 365일 24시간 80억 인구랑 연결되면 좋은 건 줄 알아가지고 그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메시지 나누고 알지도 못했던 브라질의 누구랑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좋아요 눌러주면서 친구가 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나랑 소통을 하게 해주는 기술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했는데 그 기회를 누린 사람도 몇 명 있죠. 마크 주커버그나 뭐 몇 명 있죠. 예. 그리고 뭐 BTS도 그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기회를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제 눈에는 더 많아 보입니다. 사람이 24시간 수천 명이랑 소통해야 되는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우울증 걸려요. 내가 하는 거 수천 명이 다 품평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들 지금 저 연예인들 저는 다 되게 불행한 되게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도 하면 논란 나오고 악플 달리고 그 저희가 만든 조그만 지옥인데 그거를 소셜미디어가 등장할 때 저희가 그 위기와 기회를 양쪽 모두 잘 보고 현명하게 대처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 재밌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뒤늦게 보니까 애들이 뭐 우울증 많이 걸리고 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행되고 뭐 그렇다는 건데 AI의 경우에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AI 존재 있잖아요. 네. 아까 한재권 교수님이 말한 휴머노이드도 될 수 있고 그냥 이런 가전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로보틱일 수도 있어요. 로봇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버추얼 휴먼, 가상의 인간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을 닮은 어떤 학습된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귀에 꽂고 다니는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해주는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냥 편하게 보셨을 때 AI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미래, 그냥 AI가 어쨌든 우리 세계에 좋건 나쁘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정도에 AI 시대를 쓰고 어쩔 수 없이 AI 기술이 매년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가 정말 멀지 않은, 왜냐면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로 보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 불과 몇 달 전에 AI 툴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툴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게 속도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없는 속도가 됐고 뭐 작년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멈추자 잠깐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육체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AI 기술로부터 어쨌든 지적 노동까지 대신해주는 AI 기술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이러다가 지금 뭐 무슨 영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더니 뭐 배우들 뭐 그 작가들 뭐 음악계 모든 쪽에서 AI 기술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다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도구로 인식하고 쓰기 시작했고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이젠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제 일상으로 아침에 깨어나서 그냥 오늘 날씨 몇이야 그러면 침대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냉장고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전화기 꼽지 않아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안경에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랑 계속 소통하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우리 주변에 CCTV가 있듯이 우리랑 계속 소통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되게 먼 SF가 아니라 정말로 바로 앞에 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 그게 속도가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10대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었던 건 딱 그 SNS가 시작된 때부터 한 뭐 120배 뭐 이렇게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통을 통해서 비교하고 내 자신을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반영하고 뭘 하는 그 과정에서 준비 없이, 저희 어릴 때는 영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 비디오 세대가 아니셔서 모르는데 저희 비디오 끼우면 마마호환보다 더 안 좋은 이 나쁜 영화 보지 말라고 경고문이 떴었거든요. 영화가 얼마나 당신의 삶을 해칠 건데. 그래서 나이도 12세와 15세, 13세, 한 12세와 13세, 15세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주 정교하게 그 비디오 하나를 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느 나이대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오케이, 이 영화는 15세, 뽀뽀했어? 뽀뽀는 18세인가? 12세인가? 이걸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서 보고 그걸 계속 판단해 왔단 말이에요. SNS 전혀 판단 없고 정책적인, 말씀하신 윤리적인 어떤 식의 고민 없이 그냥 던져져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우리 1살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돼서 이제 비로소 써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뭐 BC 300년에 철기 시대가 들어왔을 때 무기를 쓰다가 이거 사람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우리가 높은 건물을 철근으로 짓기 위해서 철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기로 시작했듯이 기술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공포로 만드는 방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인류 문명사에서 2024년 뭐 철기 시대 이후에 그 수많은 시대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시대는 여기라고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AI 시대. 이제는 AI라는 툴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도구로 쓰기 시작했는데, 칼이 이렇게 잘 들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칼로 잠깐 친구 때리고 싶었는데 이게 청동기인 줄 알고 살짝 쳤는데 팔이 잘렸네 하는 것처럼 지금 AI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답이 없는 게 철을 안 쓸 거 아니잖아요. 철로 건물 지을 거잖아요. 철근 올려서 건물 짓고 자동차도 만들 거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을 때 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고, 지금 누구나 글을 쓰고 있지만 작가님처럼 글을 쓰진 못하잖아요. 저는 작가님 글을 보면서 나도 글 쓸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AI가 우리한테 선사해 주는 건 표현의 방식을 엄청 많이 넓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SNS도 어쨌든 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평생 글을 안 쓰던 사람들이. 근데 AI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지 이거 옛날에는 미디 음악 배우려면 한 달 걸렸는데 지금 AI 미디는 딱 6시간이면 배워서 이거 내가 만든 음악이에요. 뭐 챗GPT로 이야기 댓글 부대 2탄 내가 써보겠다 해가지고 GPT에 넣어서 써보고 엄청난 창작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창작들을 그걸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과연 창작인가 그리고 과연 창의적인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글을 쓸 줄 몰랐을 땐 이 소설이 재밌었는지 몰랐지만 내가 글이라는 걸 알 이후에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별할 수 있듯이 지금 엄청난 표현의 방식을 더 많이 열어야 될 거가 아닐까? 그러면 어떤 표현이 우리한테 더 필요하고 우리한테 유효한 질문은 뭘까를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지 말고 더 가야 되는데, 이 영화처럼 12세, 15세 이런 어떤 윤리적인 고민도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열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은 한 번.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 하기도 참 부끄러운데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강인공지능은 저도 두렵고 그렇다 치고,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생각이 듭니다. 얘도 제가 모든 업계에서 아까 인공지능이 등장할 때
없게 기본 개념을 흔들 것이다. 그거 강인공지능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닥친 약인공지능 얘기인데, 약인공지능이 어떻게 모든 업계의 밑바닥을 흔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흔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공학이든 뭐 과학이든 심리학이든 뭐 사회과학이든 뭐든 인문학이든 저희가 세상을 언어로 파악을 합니다. 언어로,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추상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그걸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전수를 하고 그걸 조작해서 뭔가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인간이 뭐를 아는 거의 유일한 방식인데, 사실은 언어 없이 뭐 아는 것도 있어요. 뭐 몸으로 배우는 거 같은 거, 그런 건 있는데 그건 되게 범용하게 퍼지지는 못하고 확실하게 전수할 수 있는 건 언어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다 조금씩 틀려요. 아까 창의력, 뭐 인간성, 그것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도 되게 많거든요. 작법 이론이라는 게 많고 작곡 이론이라는 것도 많고요. 바둑도 바둑 학원에 가면 바둑 이론이 있습니다. 뭐 정석이 3만 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외웠고, 뭐 포석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틀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소설 작법 이론 10년 배워가지고 소설 잘 쓰게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소설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배웠죠. 작곡도요, 막 엄청 작곡 잘하는 사람인데 뭐 화성의 기본도 모른다, 악 뽑을 줄 모른다, 이런 뮤지션 있거든요. 예. 영화 이론 잘 안다고 영화 잘 찍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 영화 이론 잘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잘 안 되네요. 근데 감독님은 잘 찍으시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 이론을 배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뭐 정치도 그렇습니다. 사회 이론도 있고 정치 이론도 있고 민주주의도 저희가 만든 어떤 개념적 구조물이죠. 근데 약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알파고가 왜 바둑을 잘 두는지 알파고 만든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기보를 수천만 개를 학습시켰더니 저 결과가 나오고,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받는 음악을 수천만 곡을 들으면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왜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걔가 아마 뭔가를 터득했어요. 바둑이든 작곡이든 AI가 뭘 터득했는데 그 터득한 그거는 언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뭐 지금 막연하게 뭐 창의력이라고 부르는 거, 뭐 융합 능력이라고 부르든 뭐 통찰력이라고 부르든, 그 모든 업계의 되게 핵심 키인데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저희도, 제가 소설 쓰는 것도 남의 소설 읽고 나서 그걸 보고 소설의 규칙을 익혀가지고 뭔진 모르지만 제가 조그만 딥러닝 머신으로서 쓴 거거든요. 그걸 얘가 근데 더 잘하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그걸 다 잘하게 되면 저희가 언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모든 분야의 이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아이가 정신과에 왔는데 그 상담을 인간 정신과 선생님이 해주는 것보다 AI가 이런 증세가 있는 아이를 수억 명을 진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얘한테 딱 맞는 약을 진단을 해주고 딱 맞는 프로그램을 줬을 때 그게 인간이 처방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이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인간 의사를 찾아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의사가 정신과 이론이라는 걸 배워야겠느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소설을 그렇게 잘 쓰는 애가 나왔을 때, AI가 잘 쓸 때 작법 이론을 뭐하러 배워야 되나? 정책을, 입법을, 재판을 AI가 너무 잘할 때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 상권 분립 뭐 그런 거 뭐하러 배워야 되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거 뭐하러 배우고, 뭐 약간 저희가 지금 문명이라는 게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개념은 언어로 돼 있고 그게 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형해화가 되지 않을까? 강인공지능 등장하기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에 올라탈 수는 있죠. 올라타서 즐거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살 것 같고, 그때 AI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얘는 뭐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동반자는 아닌 것 같고 뭐 흑막 숨은 조종자? 뭐라 그래야 되죠? 컨트롤러? 하느님?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워낙 영감이 많으신 분이라 원래 질문을 8개 준비했지만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놓아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 사실 제가 한 몇 달 전, 저 올해 좀 AI 공부를 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일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생각했던 AI랑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AI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했던 개념과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부했을 때 CTO, 저희 CTO께 막 사사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기술 전공이 아닌데. 근데 완전히 달랐고 그냥 약간 아까 블랙박스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약간 인류의 지식과 경험들이 저에게 그냥 무한대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함수가 결국에는 거기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서 학습되고 생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익스플로시브한 힘이 막 떨어져 내리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각각의 레거시에서 별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아 다행이야 회사 돈으로 AI 공부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좀 걱정도 됐어요.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남지?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기와 기회가 이제 두 분과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닿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마지막으로 여기 어쨌든 AI 시대 인간의 조건이란 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LG전자의 그냥 이런 어떤 모임에 와주신 분들이거든요. 각계 각층에서 뭐 경쟁사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경쟁사도 같이 가는 거죠. 저희랑 같이 이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그냥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우물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한 2, 3분 전에 했는데 되게 이렇게 이 생각에 꽂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좋은 행사 마무리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마무리에 막 저희 다 망했어요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원래 이제 준비한 질문 중에 뭐 인간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저는 지금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아니고 통찰력도 아니고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지금 인간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운명이 아직 안 결정됐는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되게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류 역사 제가 인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데 자기 운명을 결정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핵전쟁도 안 일으켰고요. DDT도 돌려보냈고요. 휘발유에서 납도 뺐고요. 저희가 아마 소셜미디어도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같은 거 빼고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친구 수 같은 거 제한하고 이런 거 꼭 뭐 인문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UX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소셜미디어를 길들일 수 있어요. 저 AI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약간 좀, 예. 마무리를 그렇게 뭐 대충 뭐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려와 그 공포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동감하고 근데 이제 그 낙관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그냥 AI가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가구다 이 안에 그냥 의자가 있으면 내가 앉아야 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냥 이제 뭐 그 대신 말씀대로 선택이죠. 가구를 뭐 많이 놓고 살 수도 있고 적게 놓고 살 수도 있고 조금 그 이제 뭐 자기의 역량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는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는 저도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권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냐라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 보고 도와줄 수 있냐 없냐 그 실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봐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을 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싹 돌아보니까 뭐 성별, 나이, 학력, 뭐 빈부의 차, 계급, 뭐 여러 가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들은 안 바쁜 사람들이었다. 라는 이 엄청난, 그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실험이, 저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안 바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세탁기가 우리를 LG 세탁기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세탁기가 저의 노동을 많이 줄여주고, 식기세척기도 줄고, 로봇 청소기가 줄여주고 하면서 제가 그 여가 시간을 그래도 시나리오 쓰면서 이 집안일 하면서 할 수 있게 해줬던 거, 과학기술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여가 시간을 주는 거고, 이 여가 시간을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과학기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SNS가 들어와서 우리 부장님하고 24시간 카톡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원래 그냥 일과 여가가 구별이 안 됐는데, 과연 과학기술이 우리를 더 여가 시간을 주느냐. 과학기술의 목표는 그래야 한다라는 게 과학기술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규정하는 거지, 과학기술 자체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종속시키려고, 어떤 방식으로 24시간 더 로봇 청소기로 시간이 1시간 남으면 그 시간에 이거 게임 해야 될 걸, 뭐 이거 게임하면서 더 빨리 하면 또 이거 해야 될 걸, 여전히 계속 우리의 욕구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바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고, 어쨌든 무언가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질문, 그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질과 관계가 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느냐, 내가 비주체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어쨌든 좋은 삶과의 가장 큰 기본,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네, 저는 원래 이런 의미 있는 어떤 말씀들을 정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여운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넘쳤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김태용 감독님, 장강명 작가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